팩트만으로 세상을 본다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 25만의 도시,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던 이름, 경주. 그런데 말입니다. 그 조용한 도시는 세계의 기준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수많은 도시가 소리 높여 자신을 자랑할 때 이 도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완벽으로 답했습니다. 교통사고 0건, 시스템 오류 0회, 시민 만족도 98%. 도대체 이 나라의 잠재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조용함이 힘이 되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주 인구 25만. 여러분, 이 인구로 뭘 할 수 있을까요? 20개국 정상들을 받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도쿄 인구 약 1,400만, 서울 인구 약 1,000만, 수치상으로 봐도 상식적으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가을, 경주는 해냈어요. 보란듯이 말이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야카 미나미라고 합니다. NHK 방송국 5년 넘게 일하고 있으며 언제나 저는 팩트에 집중을 합니다. 감정은 배제하고요. 그런데 이번엔 팩트가 제 냉소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야기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제 아파트 거실에서였죠. 퇴근 후 저녁 9시쯤이었는데 TV를 켜는 순간 충격적인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난카이 대지진 발생 확률 70%로 상향 조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엔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왔는데 도쿄만 일대가 쓰나미에 휩쓸리고 오사카와 교토의 건물들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가 난민 대책을 수립 중이며 주변국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수용국 1순위가 한국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70대이신 아버지는 전직 소니 엔지니어로 40년을 일본 기술의 자부심으로 사셨던 분이죠. 제가 난카이 소식을 전하자 아버지는 한숨부터 내쉬셨습니다. 일본은 언제까지 이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냐고 한탄하시더라고요. 그러시다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며 한국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린다는 뉴스 봤느냐고 물으셨어요. 인구 25만 소도시에서 20개국 정상회의라니 말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분명 문제가 터질 거라고 단언하셨죠. 아버지는 평소에도 한국을 그렇게 보셨어요. 빠르긴 한데 조잡하고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말이죠. 저도 솔직히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물론 요즘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는 건 알고 있었죠. 제 동료들 중에도 방탄소년단 팬이 많았고 퇴근 후 한국 드라마 보는 친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유튜브로 한국 음악을 듣긴 했어요. 멜로디가 중독성 있고 뮤직비디오 퀄리티도 훌륭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문화 콘텐츠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나 국제 행사 운영 능력하곤 별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저는 아버지 세대의 편견을 물려받은 건지도 몰라요. 한국은 일본이 식민 지배했던 나라고 전쟁의 폐허에서 간신히 일어선 나라라는 이미지 말이죠.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하야시 편집장은 냉철하기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묘한 미소를 띠고 계셨죠. 경주 에이펙 취재 가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NHK에서 이미 선발대를 보냈고 본방송팀도 구성됐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왜 추가로 가야 하는지 물었더니 편집장은 서류 한 장을 건네며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작은 도시가 대형 국제 행사를 치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였죠. 화장실 대란이나 교통마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조차 초기엔 회의적이었다는 정보도 있다고 하셨어요. 편집장은 제게 실패 사례를 집중 취재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점이라는 게 그분의 지론이었죠.
저는 5년 넘게 NHK에서 일하며 편집장의 지시를 거스른 적이 없었어요. 팩트에 집중하고 감정을 배제한다는 제 원칙과도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승낙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궁금했거든요. 과연 경주가 이 행사를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지 말이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경주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검색창에 경주를 치니 신라 천년고도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런데 인프라 정보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호텔 수도 제한적이고 컨벤션 시설도 최근에야 지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예상 문제점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숙박 시설 부족으로 인한 혼란, 교통 통제 실패 가능성, 외국어 지원 미비, 긴급 상황 대응 체계 취약성 같은 것들이었죠.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도 들여다봤는데 반응이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경주 같은 소도시에서 에이펙을 연다는 게 말이 되냐며 비웃었고, 또 다른 이는 아시아에서 이런 무모한 시도는 처음 본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중국도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만 정상회의를 열었는데 한국은 대체 무슨 자신감이냐는 반응도 있었죠. 저는 그 댓글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취재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아버지가 다시 전화하셨어요. 제가 경주 취재를 간다는 소식을 어머니께 들으셨나 봐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조심하라고 하시면서도 한편으론 냉소적인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요즘 잘 나간다 해도 결국 일본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성장한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조선시대엔 일본보다 뒤처져 있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근대화됐으며 전후에도 일본 기술과 자본이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었죠. 저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한일 관계가 복잡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할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찜찜한 구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느꼈던 그 놀라운 말이죠. 일본 엔터테인먼트도 훌륭하지만 한국 콘텐츠엔 뭔가 다른 에너지가 있었어요. 완성도와 속도감이 남달랐습니다. 저는 그게 단순히 문화 영역에만 국한된 현상인지 궁금했어요. 혹시 국가 운영 시스템에도 그런 면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출발 이틀 전 회사에서 마지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선발대에서 보내온 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리였는데 내용이 예상외로 긍정적이었어요. 경주 시내가 깨끗하고 시민들이 협조적이며 준비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평가였죠. 하지만 편집장은 그 보고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표면만 본 거라고 하시면서 진짜 문제는 행사 당일 터진다고 강조하셨어요. 저더러 화장실이나 교통 같은 기본 인프라부터 체크하라고 신신당부하셨죠.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취재를 가는 건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보통은 담담하게 준비하고 현장에서 팩트만 수집하면 되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이 복잡한 건 처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일본 네티즌들의 비웃음도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선 작은 기대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죠. 다음 날 새벽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일본은 여전히 강대국이었어요. 경제 규모로나 기술력으로나 세계 3위 안에 드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난카이 대지진 앞에선 속수무책이었고 침몰 가능성 앞에서 무력했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진짜 강한 나라는 뭘까? 규모가 큰 나라일까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일까요?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어요. 취재 포인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화장실 청결도 체크, 교통 통제 수준 평가, 외국인 지원 시스템 점검, 시민 불편 사항 인터뷰, 숙박시설, 과부하 여부 확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문제점을 찾아낼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게 제 임무니까요.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 출발한다고 문자를 보냈죠. 곧바로 답장이 왔는데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한국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다는 문장이 있었어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평생 한국을 폄하하시던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어쩌면 아버지도 무언가 느끼고 계신 건지도 몰랐어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론 나리타 공항의 불빛이 보였고 이륙을 기다리는 다른 비행기들도 보였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경주 관련 자료를 다시 훑어봤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떡하지? 만약 경주가 정말 완벽하게 행사를 치러낸다면 제가 쓸 기사는 뭐가 될까요? 편집장은 실망하실 테고 아버지는 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진실을 써야 하는 기자잖아요.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올랐죠. 도쿨의 야경이 작아지고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이번 취재가 단순히 기사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뭔가 더 큰 걸 마주하게 될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한국행 비행기는 그렇게 어둠 속을 날아갔고 저는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 모든 냉소가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주일이 될 거라는 것도요. 비행기는 1시간 넘게 날았습니다.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닫기를 반복하며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어요. 창밖으론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멀리 바다가 보였죠. 인천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착륙 안내방송이 나왔고 저는 안전벨트를 매며 긴장했어요. 곧 제 예상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기체가 천천히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켰어요. 아버지께서 무사히 도착하길 바란다는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간단히 답장을 보내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통로는 넓었고 조명은 밝았어요. 벽면엔 한국 전통 문양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디자인이 보였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공항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했어요. 바닥은 반짝거렸고 천장도 높았죠.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일본어와 중국어까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새로 지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이죠. 입국 수속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줄도 짧았고 심사관도 친절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나니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장거리 비행 후엔 누구나 그러듯이 말이죠. 표지판을 따라 걸어가며 저는 무의식적으로 나리타 공항을 떠올렸어요. 오후 3시도 아니고 오전 시간인데 관리 상태가 어떨지 궁금했죠. 일본도 아침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나빠지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냄새가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바닥은 완전히 건조했고 거울은 물 한 방울 없이 깨끗했어요. 변기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휴지도 넉넉했습니다. 세면대 옆엔 자동 비누 디스펜서와 핸드 드라이어가 있었고 벽면엔 비상위생 키트까지 비치되어 있었죠. 저는 당황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전 시간인데도 공항 화장실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장실 구석에서 작은 로봇이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흰색 원형 로봇이 조용히 움직이며 구석구석을 닦아내고 있었죠.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도 로봇 청소기는 봤지만 공항 화장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애써 마음을 추스르며 생각했어요. 여행객이 많으니 여기만 그런 거겠지 하고 말이죠. 벽면에 청소 체크표를 봤습니다. 오늘 날짜로 30분 단위 점검이 표시되어 있었고 담당자 이름까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취재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나리타는 사람이 직접 청소하는 아날로그 방식이라 신속하지 못한데 인천은 로봇까지 동원해서 30분마다 점검한다고요. 이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공항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시설은 깨끗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어요. 무료 와이파이 안내판이 보였고 곳곳에 충전 스테이션도 있었죠. 저는 일본을 떠올렸습니다. 나리타나 하네다 공항도 나쁘진 않지만 뭔가 낡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천은 모든 게 새롭고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긴 이르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죠. 공항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한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죠. 그가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야카 미나미 기자님 맞으십니까 하고요. 발음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신기했고 일본어 실력도 놀라웠거든요. 그는 자신을 유명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에이펙 국제 언론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으며 제 취재를 전담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영어로도 한 번 더 말했는데 발음이 원어민 수준이었죠. 저는 명함을 받으며 그를 관찰했습니다. 차분한 태도에 배려심이 느껴졌고 프로페셔널한 인상이었어요.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솔직히 아주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봐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유명준 팀장은 제 캐리어를 들어주며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맑은 가을 하늘이 보였고 경주로 가는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유명준 팀장이 물었습니다. 비행은 편안하셨냐고요. 저는 괜찮았다고 대답하며 슬쩍 질문을 던졌어요. 인천공항 화장실이 인상적이었는데 항상 저렇게 관리되냐고 말이죠. 유명준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30분 단위 점검은 기본이고 로봇 청소 시스템도 2년 전부터 도입했다고요.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한국에선 이게 평균 수준이라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 흠칫했습니다. 평균이라고요.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이라는 말인가요? 세계를 이끄는 인류 자본국인 일본도 화장실 관리는 늘 약점이었어요. 직접 청소하는 방식이라 신속하지 못했고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했죠. 차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론 맑은 하늘과 정돈된 도로가 보였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들도 있었어요. 유명준 팀장은 경주까지 약 2시간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KTX 고속열차를 타면 더 빠르지만 차로 가는 게 경치도 보고 좋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로는 깨끗했습니다. 차선도 또렷했고 표지판도 명확했어요. 중간중간 휴게소도 보였고 주유소도 있었죠. 저는 숨겨진 문제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분명 어딘가 허술한 구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보이는 건 정돈된 풍경뿐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었죠. 인천공항에서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로봇 청소 시스템, 30분 단위 점검, 그리고 이게 평균이라는 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본은 선진국이고 한국은 주변국 아닙니까? 경제 규모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죠. 그런데 왜 공공시설 관리에서 한국이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유명준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공공시설을 잘 관리했냐고 말이죠. 유명준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시작점은 없었다고요. 다만 국민들이 깨끗한 환경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부도 그걸 국가 품격의 기준으로 봤다고 했어요. 국가 품격이요. 저는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본도 국가 품격을 중시하지만 공공시설 관리엔 비용 대비 효과를 먼저 따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투자하고 있었어요. 30분 단위 점검에 로봇까지 동원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인천공항 화장실은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 깨끗했으니까요. 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고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만약 경주도 인천처럼 완벽하다면 어떡하죠? 제가 쓸 기사는 뭐가 될까요? 편집장이 원하는 실패 사례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단정하긴 이르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죠. 유명준 팀장이 말했습니다. 1시간 후면 경주 도착한다고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기대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과연 경주는 어떨까요? 작은 도시가 정말 20개국 정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제 예상대로 문제가 드러날까요?
저는 파헤쳐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이죠. 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지방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론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보였고 멀리 산도 보였어요. 경주가 가까워지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취재 포인트들을 다시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는 냉철한 기자니까요. 팩트만 보면 됩니다. 감정은 배제하고요. 하지만 마음속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본 로봇이 자꾸 떠올랐고 유명준 팀장의 미소도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게 평균이라는 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요. 제 예상이 틀릴까봐.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일까봐. 그래서 제 냉소가 무너질까봐 말이죠. 차는 경주 시내로 들어섰고 저는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곧 진실을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차는 경주 외곽으로 접어들었고 유명준 팀장이 말했습니다. 잠시 휴게소에 들러서 쉬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팀장님은 경주 도착 전에 한 번쯤은 쉬는 게 좋다며 차를 휴게소 주차장으로 몰았어요. 사실 저도 화장실이 필요했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싶었거든요. 차에서 내리니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었고 주차장엔 여러 대의 차량과 고속버스들이 서 있었습니다. 휴게소 건물로 걸어가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깔끔했습니다. 주차장 바닥도 정돈되어 있었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죠. 입구에 들어서자 넓은 로비가 펼쳐졌는데 생각보다 훨씬 쾌적한 공간이었어요. 천장이 높았고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죠. 저는 먼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표지판을 따라 걸어가는데 벌써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좋은 예감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칵 놀랐습니다. 인천공항과 똑같았거든요. 아니, 어떤 면에선 더 좋았어요. 바닥은 완전히 건조했고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세면대는 반짝거렸고 거울엔 얼룩 하나 없었어요. 휴지도 넉넉했고 비누 디스펜서도 가득 차 있었죠. 벽면에 청소 체크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날짜로 45분 단위 점검이 표시되어 있었고 마지막 점검이 불과 20분 전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찍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휴게소예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요? 일본의 휴게소는 최소한의 관리만 하는데 한국은 공항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상상도 안 됐거든요. 화장실을 나와서 주변을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밝은 표정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고 가족 단위 여행객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고속버스에서 내린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와 함께 앉아서 간식을 먹고 있었고 젊은 커플들은 셀카를 찍으며 웃고 있었죠. 모두가 설레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여행의 행복이 그대로 느껴지는 풍경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생각이요. 한국은 공공시설을 단순히 기능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청결함도 중요하지만 쾌적함과 다양성까지 고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명준 팀장이 커피를 들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휴게소가 마음에 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좋다고요. 일본 휴게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죠. 유명준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고속도로 휴게소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청결도와 서비스 품질로 평가받고 등급이 매겨진다고 했어요. 등급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휴게소에 등급을 매긴다고요? 유명준 팀장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매년 평가해서 우수 휴게소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휴게소가 서비스 개선에 경쟁적으로 투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지 말이죠. 유명준 팀장은 핸드폰을 꺼내서 한국도로공사 앱을 보여주셨습니다. 앱에는 각 휴게소의 청결도 점수와 고객 만족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있는 휴게소는 청결도 98점에 고객 만족도 96점이었습니다. 리뷰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고 평점도 높았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휴게소 하나하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평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냉철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아직 경주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본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는 걸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빠르기만 하고 조잡한 나라가 아니라 디테일을 챙기고 사람을 배려하는 나라였어요. 유명준 팀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라고요. 경주까지 30분 정도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휴게소를 나서면서 다시 한번 뒤돌아봤어요. 찬란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조명도 밝았고 사람들의 표정도 밝았죠.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일본은 언제부터 이런 밝음을 잃어버린 걸까 하고요. 차에 타서 안전벨트를 매는데 유명준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주는 더 놀라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도시지만 준비는 철저하다고 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이 빗나가고 있었거든요. 더 놀랄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냉소가 무너지는 걸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는 다시 도로로 나섰고 경주를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론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고 멀리 산도 보였어요. 하늘은 맑았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죠.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취재 포인트를 다시 확인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자꾸만 휴게소 화장실이 떠올랐고 로봇 청소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밝은 표정도요. 문득 편집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실패 사례를 찾아오라고 하셨죠. 하지만 지금까지 본 건 성공 사례뿐이었어요. 인천공항도 완벽했고 휴게소도 훌륭했습니다. 경주는 어떨까요? 과연 작은 도시가 20개국 정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드디어 제가 찾던 문제점이 나타날까요? 경주의 첫 느낌은 조용했습니다. 큰 빌딩도 없었고 화려한 간판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건물들은 단정했죠. 멀리 고분들이 보였고 한옥 지붕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경주를 보게 될 거라고요. 유명준 팀장이 먼저 역사 유적지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이펙 준비 상황을 보기 전에 경주라는 도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불국사로 향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사찰이나 유적지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취재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죠. 차는 산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도로 양옆으로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며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니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도쿄의 매연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신선함이었죠. 멀리 불국사 입구가 보였고 그곳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어요. 유명준 팀장은 천천히 걸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불국사는 1300년 전 신라 시대에 지어진 사찰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300년이라. 일본의 교토 사찰들도 오래됐지만 대부분 500년에서 700년 정도인데 여기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거네요. 입구를 지나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청운교와 백운교라는 이름의 돌계단이었는데 경사가 꽤 가팔았어요. 계단을 오르며 유명준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 계단은 속세에서 부처의 세계로 올라가는 상징이라고 하면서 13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돌을 밟고 올라갔다고 했어요. 저는 계단의 돌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발에 닿아서 표면이 매끄러워져 있었죠. 손으로 만져보니 차갑고 단단한 돌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다 오르고 나니 대웅전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마당 중앙에 다보탑과 석가탑이 서 있었고 그 뒤로 대웅전의 웅장한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웠거든요. 다보탑은 복잡하고 화려한 구조로 되어 있었고 석가탑은 단순하면서도 균형 잡힌 형태였죠. 두 탑이 서로 대비되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명준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보탑은 130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전쟁도 겪었고 지진도 있었지만 여전히 서 있다면서요. 저는 탑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세부적인 조각들을 살펴봤습니다. 돌에 새겨진 문양 하나하나가 정교했고 비율도 완벽했어요. 일본에도 오래된 사찰들이 많지만 대부분 나무로 지어져서 화재나 지진으로 여러 번 재건축됐습니다. 그런데 불국사는 돌로 지어져서 1300년을 버텨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유명준 팀장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신라시대 석공들의 기술력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면서 일본의 아스카 문화도 신라에서 기술을 전수받아 발전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기술을 배웠다고요. 아버지 세대는 늘 반대로 말씀하셨는데요.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고 기술을 가르쳐줬다고 하셨잖아요. 유명준 팀장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삼국시대와 신라시대에는 한반도의 기술과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갔고 특히 건축과 불교 문화는 백제와 신라의 영향이 컸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배운 역사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서 불상을 봤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표정의 부처님이 앉아 계셨고 그 앞에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숙연해졌습니다. 1300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거든요. 전쟁도 있었고 침략도 있었지만 이 사찰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유명준 팀장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유산을 보존하는 걸 철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단순히 건물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이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불국사를 나와서 다시 차를 타고 첨성대로 향했습니다. 시내 중심부에 있는 유적지라고 했어요. 차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넓은 공원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내리니 멀리 벽 모양의 돌 구조물이 보였어요. 그게 첨성대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지만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죠. 유명준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첨성대는 1400년 전에 지어진 천문대이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 시설이라고 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첨성대를 자세히 봤습니다. 돌이 362개 쌓여 있다고 유명준 팀장이 말했어요. 1년 365일을 상징한다면서 위쪽 창문은 추나추동 사계절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400년 전에 이런 수학적 정밀함을 가진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에도 오래된 건축물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과학적인 설계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명준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신라는 천문학이 발달했고 농사와 항해에 필요한 달력을 정확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런 기술력이 일본에도 전해졌다고 했어요. 저는 첨성대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있었고 근대화도 먼저 이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고대에는 오히려 한국이 더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1300년 된 사찰, 1400년 된 천문대, 이런 것들이 일본에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알아야 할 진실이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 말이죠. 첨성대를 나와서 근처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유명준 팀장이 잠시 쉬면서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카페는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는데 전통적인 외관에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첨성대가 보였고 그 너머로 경주 시내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카페를 가려고 길을 걷는데 앞에서 누군가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실망했어요. 역시 한국도 여기까지구나 싶었죠. 지금까지 봤던 깨끗한 거리와 철저한 관리가 모두 거칠애였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남자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2명이 달려와서 그 쓰레기를 주워서 근처 쓰레기통에 넣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쓰레기 버린 사람의 목소리와 억양을 들어보니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중국 관광객인 것 같다면서 한국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주운 거라고 했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한국인이 버렸다고 단정 지었던 거잖아요. 알고 보니 중국인 관광객이었고 쓰레기를 버린 그들은 자리에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건 시스템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일본도 공공질서는 좋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한국의 중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 유명준 팀장이 동궁과 월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라면서 에이펙 기간에도 많은 외빈들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차를 타고 10분쯤 달려서 넓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고 멀리서 은은한 조명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저희도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입구를 지나자 넓은 연못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어요. 연못 주변에 복원된 신라 시대 건물들이 서 있었고 그 건물들이 조명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그림자가 연못 수면에 비쳐서 마치 두 개의 궁궐이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물 위로 반사된 불빛들이 물결에 따라 일렁이며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유명준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1300년 전 신라 왕궁의 별궁이었고 왕족들이 연회를 열던 곳이라고 했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파괴됐다가 수십 년에 걸쳐 복원했다면서 조명은 최신 LED 기술을 사용했지만 전통 건축물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과 전통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연못가를 천천히 걸으며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산책하고 있었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많이 보였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가 평화로운 표정이었고 이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고 있었죠. 저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기술과 전통이 대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 둘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연못을 바라보는데 옆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대학생들로 보이는 남녀 4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중 한 여학생이 일본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남학생은 일본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을 쳐다봤고 여학생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학생이 밝게 웃으며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 분이시냐고요? 저는 놀라서 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반가워하며 자기들도 일본 문화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애니메이션과 음악을 좋아한다면서 일본어도 독학으로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좋아한다고 했죠. 학생들은 더욱 밝아지며 한일 양국이 서로 배울 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복잡하지만 문화적으로는 가까운 나라라면서요. 그들과 10분쯤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유명준 팀장과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없어 보였고 오히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 세대는 한일 관계를 늘 경쟁과 대립으로 봤는데 젊은 세대는 협력과 교류로 보고 있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작은 카페가 보였습니다. 유명준 팀장이 여기서 차 한잔하고 가자고 제안했고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카페는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고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주문을 하려고 카운터로 가는데 점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일본어로 어서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일본인인 걸 어떻게 아셨냐고 물으니 그냥 느낌으로 알았다면서 웃었어요. 차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동궁과 월지의 조명이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불국사에서 느낀 경외감, 첨성대에서 깨달은 역사의 진실, 쓰레기를 주운 중학생들, 그리고 지금 만난 따뜻한 사람들, 모든 게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실패 사례를 찾으러 왔는데 오히려 성공 사례만 보고 있었어요. 유명준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은 에이펙 준비 현장을 보여드리겠다면서 컨벤션 센터와 숙박 시설을 둘러볼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일도 놀랄 거라는 걸요. 경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준비되어 있을 거라는 걸 말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냉소적인 기사는 쓸 수 없겠다고요. 팩트가 제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으니까요.
호텔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분명 피곤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오늘 하루 동안 걸은 거리만 해도 꽤 됐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걸 소화해야 했지만 마음과 눈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명준 팀장을 비롯해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친절했고 덕분에 편히 쉬면서도 많은 걸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 취재할 때는 늘 긴장하고 경계하며 움직였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도우려 했고 숨기는 게 없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유명준 팀장이 이미 와 계셨고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하나를 건네주며 오늘은 긴 하루가 될 거라면서 미리 카페인을 충전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커피를 받아 마셨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차를 타고 프레스센터로 향했습니다. 시내 중심부에 있는 큰 건물이라고 했어요. 1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현대적인 외관의 5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각국 언론사 로고가 붙어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곳곳에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직원들이 여러 언어로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명준 팀장이 저를 3층 미디어룸으로 안내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팀장님이 설명했어요. 이 건물은 에이펙을 위해 6개월 전부터 준비했고 각국 언론사에 무료로 제공된다면서 인터넷과 전화는 물론 식사까지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일본에서 국제 행사를 취재할 때도 프레스센터가 있긴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3층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광활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줄지어 배치되어 있었고 각 자리마다 콘센트와 랜선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커다란 스크린이 여러 개 걸려 있었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작업하고 있었고 여러 나라 언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한쪽 구석에 커피와 간식 코너가 있어서 다가가 봤습니다. 무료였어요. 커피 머신이 3대나 있었고 생수와 주스도 무제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샌드위치와 과일도 준비되어 있었고 한국 전통 간식인 떡까지 있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취재진 케어가 이 정도라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일본에서는 물 한 병도 자비로 사 먹어야 했는데요.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와이파이에 접속하니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어요. 파일 하나를 업로드하는데 3초도 안 걸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서양인 남성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영국 BBC 기자라면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도 일본 NHK에서 왔다고 말했죠. 그는 경주의 준비 상태가 놀랍다면서 런던에서 국제 행사를 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런던이면 세계적인 대도시인데 거기서도 이 수준은 안 됐다고요. BBC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언론 지원이 탁월하다면서 통역 서비스도 1대1로 제공되고 교통편도 무료라고 했어요. 자기는 20년 넘게 국제 행사를 취재했지만 이렇게 완벽한 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명준 팀장이 다가와서 이제 컨벤션 센터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정상들이 회의할 장소를 보여주겠다면서요. 저는 노트북을 챙기고 일어났어요. BBC 기자에게 나중에 다시 보자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컨벤션 센터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인데 지금쯤 각국 정상 차량들이 이동 중일 거라면서 운이 좋으면 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도로는 통제되어 있었고 경찰 차량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교통 흐름이 매끄러웠고 신호체계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3분쯤 달리는데 앞에서 검은색 고급 차량 행렬이 보였습니다. 유명준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게 정상 차량이라면서 아마 미국이나 유럽 쪽 정상일 거라고 했어요. 차량 행렬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주변 경호도 삼엄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일반 차량들도 우회로를 통해 잘 흐르고 있었고 보행자들도 불편 없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일본에서 정상 행사가 있을 때는 도심 전체가 마비되곤 했거든요.
그런데 경주는 인구 25만의 작은 도시인데도 교통 통제가 완벽했습니다.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한국 전통 미학을 담은 건물이었어요. 곡선형 지붕이 한옥을 연상시켰고 외벽은 유리와 목재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광활했고 천장은 15m는 되어 보였습니다. 샹들리에 대신 한지로 만든 조명이 달려 있었고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죠. 유명준 팀장이 저를 회의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각국 경호원들과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회의장 문 앞에 도착하자 팀장님이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안에서 최종 점검이 진행 중이라면서요. 3분쯤 기다리니 문이 열렸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원형 구조였고 중앙에 큰 원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20개국 정상들이 앉을 자리가 국기와 함께 표시되어 있었고 각 자리마다 통역 장비와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천장에는 최첨단 조명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티 하나 없이 깔끔했고 기술적으로도 최고 수준이었죠. 유명준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변수 대응 매뉴얼을 40가지 넘게 준비했다면서 정전부터 화재까지 모든 상황에 대비했다고 했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고 각국 경호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47가지 매뉴얼이라니 이건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완벽을 향한 집착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왜 강대국들의 입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꾸 오르내리는지도 이해됐습니다. 이들은 금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경계를 뛰어넘었어요. 기술과 전통을 대립시키지 않고 조화시켰고 규모의 한계를 철저한 준비로 극복했습니다. 아시아의 중심이 되려는 야망이 아니라 실력으로 중심이 되고 있었어요. 반면 우리 일본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기대고 있었어요. 소니와 도시바가 세계를 이끌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지금의 쇠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반도체에서 밀렸고 디스플레이에서도 졌으며 배터리 기술도 한국에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세대는 여전히 한국을 폄하하며 일본이 우월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대부분 메이드 인 재팬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당연히 자국 제품을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자부심은 이제 편견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었고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저 역시 그 영향을 받았고 냉소로 무장했었죠. 핸드폰을 들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는 받으셨어요. 제가 경주의 상황을 전하자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완벽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완벽함을 넘어선 무언가였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일본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시면서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한탄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거든요. 평생을 일본의 자부심으로 사신 분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괴로웠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리드하고 있었고 일본은 뒤처지고 있었어요. 인정하기 싫어도 팩트였습니다. 경주에서의 마지막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어보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토암산이 보였어요. 오늘은 도쿄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유명준 팀장이 말했어요. 취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궁금한 게 더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한국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고 했죠. 유명준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늘 이렇다면서 조용히 준비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출국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둘러봤어요. 사흘 전과 똑같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한국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고 사람을 중심에 뒀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는데 승무원이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편안한 여행 되시라면서 밝게 웃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곧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인천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 남짓 비행하고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도쿄의 공기도 맑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답답했어요. 속이 답답한 거였죠. 일본,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 뭔가 공허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는 여전히 거대했고 화려했지만 뭔가 낡아 보였습니다. 건물들은 오래됐고 도로는 좁았으며 사람들 표정도 지쳐 보였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샤워를 뒤 짐 정리를 미룬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난카이 대지진 발생 확률이 다시 상향 조정됐다는 보도였습니다. 전문가는 향후 30년 내 발생 가능성이 80%라면서 일본 정부가 대피 계획을 재점검 중이라고 했어요. 화면에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왔고 도쿄와 오사카가 쓰나미에 잠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난카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지진에 시달렸고 태풍도 매년 찾아왔으며 화산 폭발 위험도 상존했어요. 자연재해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대피 훈련과 비상식량 비축이 전부였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음 날 출근해서 곧바로 편집장님 앞에 섰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리였어요. 편집장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문제점을 많이 찾았겠다면서 어떤 실패 사례가 있었냐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요. 오히려 모든 게 완벽했다고 했습니다. 편집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프레스센터의 완벽한 지원, 컨벤션 센터의 세밀한 준비, 경주 선언의 전체 합의, 90억 달러 규모의 투자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편집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긍정적이라면서 이건 기사가 아니라 홍보물이라고 했어요. 시청자들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고 싶어 한다면서 다시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건 팩트라고 말했어요.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이라면서 거짓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편집장은 화를 냈고 5년 넘게 일하면서 처음 지시를 거부하는 거냐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기자는 본 것을 쓰는 사람이라고요. 원하는 것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제 기사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편집장은 다른 기자에게 경주 에이펙을 맡겼고 저는 배제됐어요. 책상으로 돌아와서 앉았는데 허탈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이 묻히는 게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TV에서 경주 에이펙 뉴스를 봤다면서 놀랐다고 하셨어요. 90억 달러 투자와 엔비디아 칩 26만 개 공급 소식을 들었다면서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평생 한국을 폄하하시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인정하시는 거였거든요. 아버지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신이 틀렸던 것 같다면서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고백하셨어요. 일본이 가르쳐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게 많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평생의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대답하셨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일본은 과거를 지키려 한다면서 이게 문제라고 하셨어요.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은 세계 2위였고 SK 하이닉스는 3위였어요. 일본 기업은 10위 안에도 없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LG가 1위였고 배터리는 LG와 삼성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죠. 조선업도 한국이 세계 1위였고 일본은 중국에도 밀렸습니다. 수치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흐름이 바뀌었다는 걸요. 더 충격적인 건 동맹 관계였습니다. 경주 에이펙에서 미국은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했고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어요. 일본도 동맹국이지만 기술 협력에서는 한국이 우선순위였습니다. 미국은 흐름을 읽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가 미래 기술을 주도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여전히 화려했지만 공허해 보였어요. 네온 사이는 밝았지만 방향은 없었고 건물은 높았지만 비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의 공포는 계속됐고 태풍과 지진의 위협도 상존했어요.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무력했고 미래 앞에서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연재해가 적은 것도 축복이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난카이 같은 재앙을 걱정하는 대신 반도체와 배터리에 투자했고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는 대신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였어요. 일본은 지키려 하고 한국은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비록 회사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제가 본 진실을 기록해야 했어요. 일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규모는 여전히 크지만 성장률은 정체됐고 기술 혁신은 멈췄으며 인구는 감소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작지만 빠르게 성장했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글로벌 영향력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정해야 했어요. 한국을 경쟁 상대로만 보지 말고 배울 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아시아 이웃과의 협력도 필요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자부심이 너무 강했고 인정하기엔 자존심이 상했으며 바꾸기엔 시스템이 경직돼 있었어요. 저는 한탄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은 점점 더 뒤처질 거라고요. 난카이 대지진보다 더 무서운 건 정신적 침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제 기사를 거부했고 저는 다른 업무를 맡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경주에서 본 것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묻어두기엔 너무 중요한 진실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결심이 섰어요. 회사가 쉽지 않으면 제가 직접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열었습니다. 팔로워가 많지는 않았지만 진심을 담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경주는 말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단지 완벽으로 답했을 뿐이다. 기자로서 본 가장 조용한 승리였다. 인구 25만의 작은 도시가 20개국 정상을 받았고 90억 달러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세계가 감탄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준비였고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었다고 적었어요.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불국사의 웅장함, 첨성대의 정밀함, 동궁과 월지의 아름다움, 컨벤션 센터의 완벽함, 모든 장면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마지막에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경주 에이펙, 조용한 완벽, 아시아의 미래.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놀랐습니다. 수백 개나 달려 있었고 공유도 수천 번 됐어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자가 왜 이런 글을 쓰냐는 댓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공감하는 내용이었어요. 한 네티즌은 자기도 경주에 가봤는데 정말 충격이었다면서 일본이 배워야 한다고 썼습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20대 여성은 K-팝 팬인데 한국의 조직력과 완성도가 대단하다는 걸 이제야 이해했다고 했어요. 30대 남성은 자기도 엔지니어인데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썼습니다. 40대 주부는 다음 생엔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농담 섞인 댓글을 남겼어요. 하지만 비난도 있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제가 매국노라면서 일본을 배신했다고 공격했어요. 한국에 매수됐냐는 악플도 달렸고 기자 자격이 없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저는 상처받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고 진실을 말하면 항상 따라오는 대가였으니까요.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화가 나 있었습니다. 회사 허락 없이 개인 계정으로 기사를 올렸다면서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 의견을 올린 거지 회사 기사를 유출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쓸 권리는 있다고 했습니다. 편집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뒤 유명준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도움 주신 것에 감사하다면서 제가 쓴 글도 링크로 보냈어요.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글 잘 읽었다면서 용기 있는 기자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한국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다시 오고 싶으면 연락하라면서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 글을 보셨다고 했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읽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한다면서 한국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고백하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셨어요. 같이 가보고 싶다면서 경주 말이에요.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70평생 한국을 폄하하시던 분이 직접 가보고 싶다니요. 하지만 기뻤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 주말 아버지와 함께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경주행이었어요. 아버지는 설레는 표정이셨고 저도 다시 가게 돼서 기뻤습니다. 이번엔 기자가 아니라 딸로서 아버지를 안내하는 거였어요. 불국사도 보여드리고 첨성대도 함께 걸으며 천년의 역사를 느껴보려 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일본도 여전히 아름다운 나라였고 배울 점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다만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고 이웃을 인정해야 했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이 필요했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봐야 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드럽고 평화로운 빛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글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랐고 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제대로 보게 되길 바랐어요. 국경을 넘어선 이해와 협력이 아시아의 미래라는 걸 믿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서 댓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댓글이 달리고 있었고 공유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한 네티즌이 썼습니다. 이 글을 읽고 편견이 깨졌다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자기 아버지도 생각이 바뀌셨다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성심껏 대답하며 제가 본 것을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경주의 완벽함,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시스템의 철저함, 미래를 향한 비전까지 모든 걸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진실을 나누는 일이 이렇게 보람있을 줄 몰랐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창밖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고 도쿄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싶었어요. 나는 기자다 그리고 증인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조용한 완벽을 목격했고 변화의 물결을 느꼈으며 미래의 방향을 봤다. 일본은 과거에 머물 수 없고 한국은 이미 미래로 가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인정하고 배우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평온했어요. 제가 할 일을 했고 진실을 전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경주에 가는 날이 기대됐고 더 많은 일본인들이 제 글을 읽기를 바랐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경주의 풍경이 떠올랐어요. 불국사의 석탑, 첨성대의 우아함, 동궁과 월지의 물빛,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조용한 완벽이 세상을 설득하고 있었고 진실은 결국 전해지고 있었어요. 한 명의 기자가 본 것이 한 세대의 편견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시작 말이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겉으론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담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안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조용한 완벽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